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은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우울하시죠? 저도 사실 그런데요. 상반기에 계획했던 일들이 하반기로 다 미뤄졌는데 속속 시작하고 있다가 다시 닫히는 일들이 생겼어요. 연락들을 막 많이 받고 있죠. 저는 프리랜서니까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하고 접속해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올해 안에 만나뵙기 힘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오늘도 오면서 했는데요. 언택트 시대인데 어떻게든 접속되어서 만나고 있으므로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나 저에게나 아주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처럼 이런 시국에 이렇게 전 국민이 우울해하고 모두가 어려운 시절에 영화 한 편 보고 책 한 권 더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 갈매기라는 소설과 희곡이죠. 갈매기라는 희곡과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나눌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꽤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갈매기 그리고 마이클 메이어 감독의 갈매기라는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시얼사 로논도 나오고 아네트 베닝도 나오고 굉장히 이 영화가 공들여 만든 영화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재미도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원작을 해석한 것도 꽤 깊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아직 못 보셨다면 보시고 원작하고 비교도 해보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늘 그랬던 것처럼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라는 이 작가는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러시아의 극작가인데요. 1860년에 태어나서 1904년에 사망을 했어요.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러시아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극작가로 더 많이 알고 있지만 단편소설로 굉장히 많은 작품을 남겼던 그런 작가이기도 하고요. 극작가 이전의 단편소설 작가였고 그렇습니다. 1860년 1월 17일에 태어났어요. 러시아 남부 항구 도시 타간로크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7남매 중에 셋째 아들이었대요. 그리고 천성이 원래부터 밝았고 되게 명랑하고 흉내내기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미를 줬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단편 중에 대다수가 유머 작품들이에요. 유머 꽁트 같은 그런 단편들을 써서 재치 있는 글들을 많이 남겼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톤 체호프가 되게 러시아 문학에서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해방 농노 출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톨스토이도 사실 귀족 출신이죠. 그리고 도스토옙스키도 비록 어렵게 살긴 했지만 신부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이 당시는 1860년생이니까요. 1861년에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법으로 농노를 해방하거든요. 노예 해방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체호프가 태어나서는 겪은 그 시기는 굉장히 사회가 변화하고 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요. 1904년에 사망했는데 러시아가 제1차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게 1905년이에요. 사실 1917년에 2월 혁명, 10월 혁명을 거쳐서 이제 이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하죠. 그런데 그 전에 1905년에 1차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곳이 오데사라는 곳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이 혁명은 물론 조그만 봉기에 그치고 결국은 실패를 했겠죠. 이 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그 유명한 에이젠슈타인의 전함 포텐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1905년이에요. 그러니까 체호프가 살았던 시기 1860년부터 1904년이라는 이 시기는요. 러시아가 사회주의 혁명으로 재정이 무너지기 직전인 거죠. 그리고 또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세기 말에 거의 작품 활동을 했던 그런 작가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급하게 변화하던 시기이고 많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었고 무너지기 직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 노예라든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희망적이고 기대가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을 겁니다. 어쨌든 불안정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체호프의 할아버지는 농노 출신이었는데 자신이 돈을 벌어서 가족들 모두의 그 노비 문서를 샀어요. 말하자면 노예 문서를 샀겠죠. 그래서 해방을 시킨, 스스로 해방한 노예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식료품 상인이었지만 여전히 뭐 천출이라는 어떤 그런 배경은 의식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겠죠. 당시에 많은 작가들, 대다수의 이 글을 써서 먹고 사는 문인들이라는 것은 철학과 사상가들하고도 관계가 있었고 당연히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그런 영역이었고 유한계급과 귀족계급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것이었는데 사실 체호프는 천민 출신으로서 혹은 뭐 평민 출신으로서 글을 써서 생계를 유지하고 이름을 얻은 명성을 얻은 굉장히 드문 작가였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6살에 부친이 사업에 실패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는요, 신심이 굉장히 두터웠대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아버지였다라는 건데요. 종교적이어서 전 가족을 성가대에 몰고 가서 강제로 노래를 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버지이면서 폭군이었대요. 굉장히 신심이 두터운데 폭군이었다. 뭐든지 이상한 것 같지만 또 이상하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조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16살의 부친이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요. 나머지 가족들은 모스크바로 가서 거의 야반도주에서 가서 빈빈굴에 숨어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체호프는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타간로크에 남아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에 가서 합류를 하는 그런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의학을 아내 삼고 문학을 애인 삼다라는 말이 사실 이제 체호프가 자신이 했던 말인데요. 모스크바 의대에 1879년에 진학을 해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한 거죠. 그런데 학비도 없고 생활비도 어렵고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아버지가 망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 책임이 안톤 체호프에게 고스란히 물려졌는데요. 체호프는 셋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둘째와 첫째 형이 당시에 모스크바에서 일찌감치 대학을 다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강압적인 어떤 그 폭군 같은 형편 이런 것들에 이제 반발한 이 형들은 일찌감치 가족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대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지만 체호프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했어야 되는데 학비도 조달을 해야 됐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짧은 꽁트 단편들을 써서 유머 잡지에 게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의사의 월급보다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직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대요, 실제로. 그리고 당시에는 낱말 숫자대로 단어수대로 원고료를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굉장히 길게 글을 쓰잖아요. 일반적으로 문인들이 그렇게 길게 쓰는 것이 일반적인 때에 체호프는 재빨리 단편을 써서 팔고 넘기고 이런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실 체호프이 1년에 100편 정도 쓰는 것은 능사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를 체온태 시대의 글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명, 필명을 가지고 많이 글을 썼는데요. 안토샤 체온태라는 필명이 대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그 필명을 따서 체온태 시대의 글쓰기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필명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쓸개 빠진 놈, 내 형의 동생 이런 별명으로 이제 기고를 했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익살스럽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작가도 글도 익살스러운 글들을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평생 510편에서 580여 편, 510편과 580편은 굉장히 차이가 크잖아요. 근데 제가 다른 어떤 기록에서는요, 900편이라고까지 써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쓰기도 했고 가명과 필명으로 쓰기도 했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글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까지 단편 혹은 작품이라고 인정할까라는 고민이 엿보이는 그런 숫자잖아요. 500편에서 900편 이런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 중에 400여 편이 단편이었고요. 희곡이 18편인데 말년에 쓰인 희곡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체호프의 작품 세계를 말함으로 해서 그래서 극작가로서 이 체호프이
최호비 극작가라고 알려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 중에 300여 편이 문단의 인정을 받기 전에 2년 사이에 이제 쓰인 건데요. 1886년에서 87년 사이에 이때는 이미 최호비 개업의로서 활동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의사이면서 작가였는데 작가 의사를 하면서 동시에 작품을 이렇게 쏟아냈던 그런 시기가 2년 사이에 뭐 300여 편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굉장히 다작을 하는 작가였고 그만큼 짧고 빠르게 즉각 썼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최호비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는 당장 써낸 그런 작품들 일주일에 하나씩 뭐 2개씩 이렇게 썼지만 사실은 기억 못하는 것들도 많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그렇게 글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최욱이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막내 동생에게 썼는데 이때는 이제 모스크바에 숨어 살고 있던 동생에게 썼던 건데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는 것은 신이나 지혜, 미나 자연 앞에서이지 사람 앞에서는 아닐 것이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의 가치를 인식해야만 하는 거란다. 너는 사기꾼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겠지? 그렇다면 내 안에 정직한 자를 존중해야 해. 겸허하다는 것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한다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에게 굉장히 다정하게 쓴 이런 글들을 통해서 최욱이 굉장히 가정적으로 자상한 그런 형 역할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한 자부심과 자존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을 표현하는 그런 글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톤 체호프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러시아의 문인으로 알려지게 된 혹은 이런 계기 안에는 이제 여러 계기들이 있는데요. 특별하게 1884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업의로 자기 병원을 갖고 있으면서 일을 하면서 작가를 했는데요. 폐결핵이 발병을 해요. 그래서 아픈 시기가 이제 이후로 쭉 이어집니다. 이제 이후유증과 뭐 재발하는 이런 병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계속 겪고요. 실제로 44살에 생을 마감을 해요. 그렇게 짧은 생도 아니지만 또 옛날로서는 또 그렇게 긴 생도 아닌 중년에 생을 마감을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886년에 선배 문인인 당대 유명한 작가였던 드미트리 바실리에프 그리고르비치가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썼어요. 자네는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다급하게 글을 쓰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작품 안에 뚜렷한 사상과 도덕성과 뭐 의식 이런 것들을 심어 넣으려고 애를 써보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격려하는 글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체호프의 어떤 글쓰기의 방향을 다르게 하는 그런 계기를 부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첫 번째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당대에는 많은 작가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톨스토이나 도스토예프스키나 푸시킨이나 이런 작가들이 주로 글을 썼던 그런 방식에 이끈 굉장히 고결하고 고귀한 이상을 위해서 글을 썼던 것이고 여러분 사회주의 리얼리즘 잘 아시잖아요.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가 혁명으로 발발을 하게 되는데 더 만연하게 되는데 러시아에 이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것이 민중을 교화하고 뭔가 교훈을 줘야 된다라는 것 생각이 굉장히 강한 그런 사조라는 것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모름지기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라는 것은 철학을 갖고 있어야 되고 사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신념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고 무지몽매한 어떤 대중 프롤레타리아 계급들 이런 사람들을 교화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걸 아실 거예요. 물론 톨스토이 같은 사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이상적으로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적이거나 이상적인 어떤 것들을 제시하는 걸 궁극의 가치로 봤죠. 여러 가지 이런 경향들을 봤을 때 체호프의 글쓰기는 굉장히 재능은 있는 것 같았지만 사상이 빠져있고 철학이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을 그래서 뭔가 재능은 있는데 문학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딱히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체홉이 그냥 유머 작가로서 그냥 똥꽁트 단편들을 쓰는 그런 작가로서 돈 벌면서 사는 작가였다면 사실 별 문제가 없었을지 모르겠는데 이후에 푸시킨 문학상도 받고요. 체홉이 그러면서 문단에 얼굴을 비치기 시작하거든요. 뭐 본인의 의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도라기보다는 알려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면서 비평한다고 하는 말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이었다는 거죠. 뚜렷한 사상이 없어. 생각이 없고 이념이 없고 신념이 없고 뭔가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긴 글이잖아 라는 어떤 비난들이 계속해서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르비치는 바로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체협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후에 전업 작가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해요. 이 일에 자극을 받아서 그래서 단편집으로 푸시킨 문학상을 받고요.
톨스토이도 이제 주목하는 그런 작가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톤 체호프는 한동안 톨스토이의 추종자였어요. 톨스토이가 당시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자신의 어떤 민중들을 교화하고 자신만의 사상, 어떤 러시아 정교와는 또 다른 어떤 종교에 가까운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살면서 공동생활을 했던 그런 시기이죠. 톨스토이는 굉장히 독특하게 완전히 사회주의 이상향이나 공동체도 아니고 완전히 기독교적인 공동체도 아닌 자신만의 어떤 철학과 신념과 주의를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매료되어서 체호프가 톨스토이를 한 7년 동안을 추종을 하는데요. 이후에 1890년에 이 안톤 체호프가 돌연 여행을 떠나는데 사할린으로 여행을 떠나요. 러시아의 이제 끝에 있는 사할린으로 여행을 떠나는데요. 사할린은 당시에 범죄자들의 어떤 수용소로 유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곳이었고 잘 사람들 모르던 곳이기도 했고요. 이런 곳으로 이제 이 체홉이 여행을 떠나는데 한 3개월에 걸쳐서 여행을 떠나요. 마차 타고 배 타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여행을 떠났는데 사할린 섬이라는 이제 이때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쓰기도 했는데요. 체홉은 원래 의사였고 과학과 어떤 이런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찰자의 시각으로 담담하게 이 자연을 기술하고 당시의 사람들을 관찰하고 범죄자들의 일상을 관찰하는 그런 글들을 썼어요. 이때의 삶이 체홉에게 굉장히 많은 그런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곳을 떠나온 이후로 이 안톤 체홉은 톨스토이주의를 떠나기로 해요. 톨스토이를 스승으로 여겼었는데 7년 동안 수종했던 이 톨스토이의 사상을 떠나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상이나 주의와 이념을 떠나기로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할린 여행 이후에 톨스토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체홉이요? 나는 2번 다시 톨스토이주의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여자에게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며 인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양탄자나 쿠션이 좋은 마차나 사고의 날카로움이 나타나는 그런 문화입니다. 이런 양탄자나 쿠션, 좋은 마차나 사고의 날카로움 이런 게 나타나는 그런 문화라는 것을 사랑한다. 인류에서 가장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톨스토이주의를 떠나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톨스토이가 주창했던 금욕주의에 대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금욕주의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건데요. 톨스토이의 마지막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를 보면은 톨스토이가 마지막에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톨스토이 자신은 정작 톨스토이주의자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자들이 톨스토이보다 더 톨스토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지키라고 오히려 스승을 가르치고요. 그러나 말년의 톨스토이는 굉장히 고뇌하는 톨스토이였다라고 얘기하는 작품이에요. 실제로 톨스토이의 마지막 정거장이라는 전기를 가지고 영화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시면 톨스토이주의의 어떤 점들을 이 체홉이 싫어했을까를 생각하면서 보셔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톨스토이는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고 싶어 했고 농노가 해방되기 전에 농노를 자기가 스스로 해방시키고 노예들과 함께 농장을 일구면서 일하고 사유재산을 공유하고 그러면서도 신앙의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 굉장히 독특한 공동체를 만들어냈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전 세계에서 톨스토이에게 이제 찾아왔죠. 그런데 체홉은 그 사상 자체를 그렇게 버리기보다는 이후에 체홉이 사할린 여행을 다녀오면서 어떻게 삶이 변화했는가도 굉장히 독특한 점이거든요. 작품뿐만 아니라 삶도 변하게 되는데 일단 작품으로 보자면 우리가 오늘 보는 이 갈매기라는 작품은요. 체홉이 사할린 여행을 다녀와서 쓴 희곡 중에 첫 작품이에요. 첫 작품. 그리고 이 체홉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또 하나 이 여행이 체홉에게 가져온 그런 변화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 자체가 변했고 삶에 대한 철학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체홉은 1891년에 사유지, 영지를 사들여서 사회봉사를 하게 돼요. 여기에 이제 흉작이 1891년 러시아에서 유명한 대흉작의 시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때 사유재산을 털어서 빈민구제 활동을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의사니까
무료 진료를 하고, 콜레라가 창궐 하니까 또 이걸 가지고 여기 무료 진료를 하고 병원을 설립하고 자기의 영지를 구입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이런 일들을 해요. 어떻게 보면 여전히 톨스토이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톨스토이를 떠나서 체홉이 실제로 이 일을 하기로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톨스토이는 자기의 영지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불러 모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불러 모은 게 아니라 추종자들이 쫓아왔죠. 톨스토이는 백작이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로 지위와 명성을 갖고 있었고 당대에 이미 뛰어난 문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사상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쫓아온 사람들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거두어 먹이는 일을 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었죠. 체업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뛰어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삶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그리고 문학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전에 이 문학의 지점이 아까 철학과 사상이 굉장히 이제 중심이 되는, 그래서 철학가이고 사상가이기도 한 문학인들을 얘기를 했다면, 이 안톤 체홉의 경우에는 비로소 문학을 예술로 여기게 하는, 그리고 현대적인 예술로 여기게 하는 데 기여했다라고 인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상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문학이나 인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라 사실 예술 그 자체로 현실을 바라보는 어떤 도구라기보다는 매개체로 이 문학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현대적인 예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 하면서, 그래서 갈매기 같은 희곡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갈매기 같은 희곡을 현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굉장히 사막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사막 구성의 서론본론결론식의 혹은 사막의 기승전결식의 이런 식의 절정을 향해서 내달리는 그게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무심하고 일상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냥 보면 굉장히 담담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심지어 사람이 자살하려고 하거나 결투하거나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않은 것처럼 심드렁하게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현대적이면서 예술 그 자체로 문학을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예술가가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신적인 지위, 천재로서의 지위, 이런 것들과에 반해서 자기는 그냥 일상으로 의사를 하는 거예요. 의사 일을 하면서. 그리고 진짜 중요한 가치는 삶에서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의사로서, 철학으로서, 사상으로서, 문학으로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요, 예술가라는 어떤 직종이라고 예술가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직업인 혹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 반드시 이게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나는 예술을 하니까 예술가니까 이 예술로 사회를 이롭게 해야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은 예술대로 즐겁게 하고요. 그러니까 희극으로 즐겁게 하는 거죠. 그 자기의 작품을 희극으로 만들고 코미디를 만들고 단편들을 써내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한편에 정말 이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은 현실의 삶으로 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개인으로서의 더 어떤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이로움 혹은 사회를 이롭게 하는 것과도 관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살짝 해보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후에 이 체홉은 사할린 여행 이후에 삶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삶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작품을 통해서 혹은 직접 어떤 사회봉사와 비민구제에 뛰어드는 어떤 일상을 통해서 해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901년이 되면 모스크바 예술극단의 스타 배우인 올가 크니페르라는 배우와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배우는 갈매기에서 이날을 맡았던 배우이기도 하고요. 갈매기가 연기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당시에 이후에 세 자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의 마샤라는 역할, 둘째 딸 역할, 둘째 언니죠. 자매 중에 둘째 역할을 이 크니페르라는 배우를 위해서 썼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애정을 갖고 있었던 배우인 거고요. 마흔이 들어까지 사실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전에 연애를 전혀 안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어떤 유부녀였던 작가하고 꽤 오랫동안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결혼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올가 크니페르와 결혼을 하고 생을 마감을 했던 걸 볼 수 있고요. 1904년에 건강이 악화돼요. 그래서 요양을 갔다가 독일 바덴발러에서 장결핵으로, 폐결핵이었는데 이제 악화돼서 장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7월 2일이에요. 1904년 1월 17일이 사실 44세 되던 생일이었는데요. 이때 벚꽃
동산이라는 마지막 희곡을 공연으로 상연하는 그 공연이 모스크바 예술극단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생을 마감을 한 체호프의 삶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알아봤는데요. 아내에게 이렇게 이렇게 썼대. 올가에게 당신의 인생이 뭐냐고 물었지만 그것은 당근이 뭐냐고 묻는 것과 같아. 당근이 당근이듯 그 이상은 모르오. 라고 이렇게 썼대요. 사실 인생이 뭐냐라고 물으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나 부스키나 막 열심히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자신의 작품의 어떤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간결하게 나도 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체호프의 성격과 작품 활동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와봤고요. 오히려 인생이 뭐냐라고 물었던 것은 삶으로 드러냈을 수 있다는 거죠. 체홉이 실제로 의사로서 혹은 빈민구주의 활동을 하면서 했던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말하는 것보다 작품을 통해서보다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안톤 체호프의 4대 희곡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은 사실 아까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갈매기라는 작품이에요. 1896년에 초연됐고요.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거는 세자매라는 작품의 포스터인데요. 바녀 아저씨, 세자매, 벚꽃동산 이 네 작품이 사실 가장 유명해요. 벚꽃 동산이 1904년 아까 상영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이게 마지막 희곡 작품이고요. 이 네 작품을 보면 안톤 체호프의 삶이 아까 사할린 여행 이후에 혹은 예술가로서 혹은 문인으로서 뭐 그냥 꽁트 작가가 아니고요. 문인으로서의 자신의 러시아 문인으로서 자신의 어떤 입지를 다지게 된 그런 사상이나 생각이나 변화들을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인 건데요. 갈매기라는 작품 우리 좀 이따 다시 자세히 보겠지만 1896년에 초연이 됐습니다. 이때는 사실 별 주목을 못 받았어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연출가가 사실 이 작품 해석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게 1898년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재상연이 되는데요. 1898년은 모스크바 예술극장 그리고 모스크바 예술극단이 창설되던 해예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스타니슬랍스키라는 콘스탄틴 스타니슬랍스키라는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연극, 러시아의 사실주의적인 연극을 표방한 그런 작가, 배우이자 연출가이죠. 이 사람의 이제 설립한 그런 극단인데요. 여기에 단첸코라는 이제 그 연출가와 이 스탄슬랍스키가 같이 공동 연출을 하는 것이 이제 예술극장에서 재상연된 갈매기인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갈매기가 굉장히 이제 호평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안톤 체홉이 모스크바 예술극단을 위해서 세자매와 벚꽃동산이라는 작품을 새로 써요. 바냐 아저씨는 이전에 있던 작품을 개작해서 쓴 작품이고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이제 상연을 하면서, 드디어 러시아의 사실주의 연극의 어떤 기틀이 잡히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주의라는 것은요, 사실 일상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가장 큰데요. 스타니슬랍스키가 이 사실주의 연극을 주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일단 연기의 방식부터 변화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극적인 구성, 절정을 향해서 내달리는 극과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작가, 유명한 배우들을 출연시켜서 주연 배우 중심의 스타 배우 중심의 극을 구성을 하거나 어떤 틀에 박힌 구성을 갖고 있었던 것, 그리고 과장되고 극적이고 절정을 향해 달리는 이런 구성이 아니라 굉장히 잔잔하게 사실적인 구조를 이야기 구조상으로는 갖고 있고요. 연기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메소드 연기 있잖아요. 메소드 연기라고 얘기하는 그 연기, 굉장히 사실적인 몰입하는 연기를 기틀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대표적으로 메소드 연기에 뭐 시작했다라기보다는 이후에 발전하는 메소드 연기에 기틀을 잡은 사실주의적인 연기 방식을 이제 가르쳤는데요. 교육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리허설을 했다는 거죠. 리허설을 하고 그 인물에 몰입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하고 그냥 대사를 읊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되게 만드는 그런 연습을 배우들에게 하게 했고 스스로도 그런 연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되거나 어떤 중요한 건 아니면은 뭐 소홀히 다뤄지거나 이런 식의 방법이 아니라 각 인물들이 각자 나름의 방법으로 설득력을 갖게 되는 현대적인 연극과 현대적인 어떤 글쓰기 방식의 어떤
대표적인 그런 유형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이고, 실제로 러시아가 말씀드렸듯이 사회주의 혁명 이전이고 지주와 어떤 이런 전통적인 지주계급이나 귀족계급들이 흔들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다라고 봤을 때, 갈매기도 그렇지만요. 갈매기에 나오는 그 배경이 사실 이제 여름 별장이잖아요. 소린이라는 그 퇴직한 공무원의 여름 별장인데요. 이 여름 별장, 그 뭐 바냐 아저씨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벚꽃동산에 나오는 그 벚꽃동산도 사실은 지주가 갖고 있던 영지였지만, 벚꽃동산이 나중에 영지가 팔리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거든요. 지주계급이 몰락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흥청망청 쓰는 경제관념이 별로 없는 그런 귀족 부인에 의해서, 여자 지주죠. 지주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워진 이 벚꽃동산을 팔아야 되는, 경매에 내놓게 되는, 그래서 헐값에 팔아야 되는 그런 위기가 주어지는데, 이 위기에 이제 다뤄지는 게 뭐냐면요. 여름 별장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임대를 하면 수익을 날 것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계속해서 이제 설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귀족 여성은 그러면 그거 그냥 임대업 아니냐, 나 그거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귀족으로서의 자존심과 자부심과 지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명예로운 어떤 계급과 그것을 헐값에라도 경매에 나온 것을 싸게 사서 별장으로 임대업을 하려고 하는 상인 계층, 이런 이제 갈등들이 사실 나오는 그런 작품들이에요. 새오비 관찰하는 세상, 그 당시의 사회 변화와 어떤 이런 지주계급과 귀족계급과 어떤 농민의 계급과 상인 계급 지위가 흔들리고 있고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를 굉장히 예리하게 관찰한 결과들이 그런 사회적인 이슈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물 안에서 다루어지는 거죠. 한 인물을 깊이 관찰하면서 다루어지는 그런 방식, 이게 안톤 체호프의 4대 희곡에 나오는 어떤 공통적인 그런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희극적으로 혹은 재미있게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물론 당연히 비극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이 작품들이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반면에 극작가로서가 아니라 단편소설의 선구자로서 얘기를 하는 그런 대목들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텐데요. 곰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제가 처음 써놓긴 했지만 이거는 단막극이에요. 희곡이에요. 희곡. 곰은 희곡인데요. 곰이라는 이 희곡에도 보면 이제 익살극을 표현하려고 제가 여기에다가 써놓은 건데 굉장히 익살스러운 어떤 코미디 곡인데 이런 거예요. 어떤 남자가요. 빚을 받으러, 그러니까 빚쟁이죠. 빚을 받으러 미망인의 집으로 와요. 근데 아직 상중인 미망인입니다.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남편 상을 당한 지. 미망인 집에 와서 빚을 내놓으라고, 진 빚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오늘은 남편이 죽은 지 7개월 되는 날이고 뭐 안 돼,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니니 줄 수 없으니 다음에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버럭버럭 화를 내는 남자가 나와요. 이 미망인에게 화를 내면서 빨리 돈 갚으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이 미망인은 이 공 같은 놈 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욕을 하면서 사실 이 남자를 멸시를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게, 이 미망인에게 결투 신청을 해요. 되게 웃기죠. 그래서 둘이 막 길길이 뛰면서 싸웁니다. 그러다가 결투 신청하겠다고 총 한 번도 다뤄본 적 없는 여자가 나서서 막 벌벌벌 떨면서 나 근데 총 못 쏘니까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 하니까 결투를 할 남자가 총 쏘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굉장히 익살스럽게 이제 이 과정을 묘사하는데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돼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모습이. 되게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사랑에 빠지는 두 남녀를 그려내는 거죠. 게다가 이 남자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나는 집도 있고 12명의 여자를 내가 사귀어봤고 9명의 여자인 그중에 채였고 내가 5년 전에 채인 이후로 다시는 여자 안 사귀겠다고 결심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 여자는 남편이 죽었지만 죽은 남편이 바람 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그렇지만 고결하게 품위를 지키겠다. 내 남편처럼 바람 피는 거나 정절을 버리거나 하는 식으로 똑같이 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고결한 척하는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둘 다 얼토당토하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사랑에 빠져서 키스를 하면서 그게 끝나는 거죠. 단막극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의 어떤 인간 군상을 바라보는 이 체홉의 시각 이런 것들이 뭐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한 개도 없는 거죠. 사랑조차도 혹은 결심했던 것조차도.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곰이라는 영화고요. 유코실 귀여운 여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이런 작품들은 사실 이제 단편이에요. 더 리더라는 영화를 보면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합니다. 더 리더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케이트 윈슬렛이 젊은 남성, 그러니까 15살의 소년과 사랑에 빠진, 뭐 관계를 맺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남자아이가, 소년이 여성에게, 한나라는 이름의 이 여성에게 책을 읽어주죠. 근데 여러 가지 책을 읽어주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나치 전범 재판에서 이제 나중에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인 건데, 나치 전범으로 감옥에 가 있는 이 여성,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은 문맹이었던 거죠. 글을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어주기를 바랬던 거고, 마이클이라는 이 아이가 읽어줬던 그 책 중에 걔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이 있는데요. 나중에 감옥에 가 있을 때 성년이 된 마이클이 이 한나에게 녹음을 해서 보내줘요. 테이프를 보내줘요. 근데 그 중에 걔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보내주는데, 있었는데, 이 작품을, 도서관에서 빌려서요. 책을 펼쳐놓고, 음성을 들으면서 한나가 이 책을 가지고 글을 읽힙니다. 예를 들면, 더 레이디 하면 더 레이디, 더에만 다 동그라미 치고 이런 방법으로.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을 통해서 한나가 글을 깨치는 것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한나가 빈 감옥에 벽에다가 붙여놓은 그 글도 이 작품을 필사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꽤 중요한 비중으로 나오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내용상으로 봐도 이 걔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에는 미지의 여인이죠. 굉장히 신비로운 여인과 잠시 사랑에 빠졌던 중년 남성. 내가 이제 유부남인데 둘이서 이제 사랑에 빠지고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고 뭔가 비밀스러운 사랑을 이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유사한 점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영화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영화 갈매기를 놓고 보면 이 작품에는 사실 이 작품을 보면요. 희곡에만 쓰여져 있던, 그리고 아마도 연극으로 봐서는 완벽하게 재현하기는 힘들었을 공간이 너무 아름답게 재현이 되어 있어요. 마치 이 호수의 마법에 빠진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호수 옆에 있으면 정말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얘기들인 것처럼 실제로 호수의 그 찬란한 빛과 굉장히 여름 별장의 아름다움, 이런 게 잘 살려져 있고, 가운데 인물들도 굉장히 잘 살아나 있는 작품이 되었어요. 이 영화에는 두 작가가 등장을 하죠. 콘스탄틴 트리플요프 그리고 보리스 트리골린인데요. 원작에서는 트리플요프, 트리골린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영화니까 그렇게 어려우면 안 될 것 같아서인지 콘스탄틴, 보리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름으로 불러요.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자 배우들도 이리나와 니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또 작가가 되고 싶었던 두 작가와 두 배우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니까 두 작가 남성, 두 배우 여성, 그리고 퇴직 공무원인 소리는 이리나의 오빠인데요. 이 오빠는 늘 얘기를 해요. 나는 두 가지 소망이 있었어. 꿈이 있었어. 나에게는 뭐냐면 하나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고 하나는 결혼하고 싶었던 거야. 그치만 난 둘 다 이루지 못했지. 그리고 나중에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이 얘기를 맨날 해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못했고, 결혼하고 싶었지만 못했고, 사랑에 빠지지도 못했고, 도시에 살고 싶었지만 못 살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의사인 도른이 나오고 관리인의 아내인 폴리나는 둘이 또 밀회를 즐기는 사이입니다. 꽤 오랫동안 사귀었던 것 같아요. 의사의 도른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자죠. 폴리나의 딸은 마샤인데요. 마샤는 교사인, 학교 선생인 메드베덴코라는 남자가 좋아합니다. 이 메드베덴코도 굉장히 약간 속물적이면서 우스꽝스러운 그런 인물로 나오죠. 희극성을 맡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영화를 보면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시면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고 또 뿌듯해 있는데요. 뒤통수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뒤통수 사랑. 뒤통수를 쳐다보는 사랑이죠.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에서 아래편 왼쪽에서부터요. 위쪽으로 이렇게 쭉 시계 방향으로 올라가 오시면 화살표가 그렇게 이어지는 거 보시겠죠. 제일 아래쪽 왼편에 있는 사람이 왼편에서 이제 오른쪽에 메드베덴코예요. 교사. 이 사람은 마샤를 사랑하죠. 마샤는 누구라고 했냐면 폴리나라는 별장의 관리인의 딸입니다.
영화에서는 28살로 나와요. 근데 원작에서는 22살쯤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나이 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나이보다 나이 들어 보이고 굉장히 우울한 캐릭터예요. 메드베덴코는 굉장히 철없이 그냥 가벼워요. 그런데 늘 걱정을 하죠. 생활비 걱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메드베덴코는 학교 선생이지만 월급이 얼마 안 된다고 이거 하면 얼마나 들지? 이러면서 늘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마샤를 메드베덴코는 좋아하고요. 마샤는 트리고린, 콘스탄틴을 좋아하죠. 콘스탄틴, 이 작가 지망생인 글을 쓰는 작가인 콘스탄틴을 좋아합니다. 콘스탄틴 이리나의 아들이죠. 근데 어쨌든 이 콘스탄틴은 니나를 사랑하죠. 니나도 물론 콘스탄틴을 사랑했지만 니나는 이후에 보리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보리스는 이리나를 사랑하죠. 둘이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근데 물론 보리스도 니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한때는. 어쨌든 이런 관계가 있고요. 이리나는 이제 배우,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배우이고 지금도 나름대로 유명한 배우이지만 예년만큼은 못한 약간 불안에 빠져 있는 늙어가고 있는 그런 배우인데요. 이리나 캐릭터도 영화에서는 한 55세, 50대 정도로 나오는데요. 희곡 원작에서는 43세예요. 그 옛날에 43세면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걸로. 그리고 18살인 아들이 있으니까요. 16살에 20살인 아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나이 많았던 걸로 보여지겠죠. 아, 콘스탄틴은 25살이었던 것 같아요. 5살. 20대인 아들이 있으니까. 이리나 밑에는요, 도른이죠, 도른.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10년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갔던 의사였어요. 그리고 아마 눈치를 보아하니, 도른도 옛날에는 이리나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도른은 모든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으로 나와요. 도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당연하지 10년 전에는 이 마을에 제대로 된 의사라고는 없었고, 내가 처음으로 의사로서 진료라는 것을 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독특한 존재였고 인물도 좋고요. 그래서 폴리나가 이 도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소리는 이 이리나의 오빠인데 사랑도 못 해봤다 맨날 한식하는 사랑도 또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못했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병든 외로운 노인으로 나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쨌든 모든 사람들은 다 짝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의 작대기가 다 어긋나 있는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늘 위태로워요. 마치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위태로워져 있는 상황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내 인생을 애도하기 위해 난 검은 옷을 입어요 라고 얘기했던 마샤의 말인데요. 마샤가 아까 굉장히 우울한 캐릭터라고 나왔잖아요. 보드카를 맨날 훌쩍이고 코담배를 훌쩍이면서 흡입하면서 사실 인생을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검은 옷을 입고 나와요 라는 이 마샤의 말은 인물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들 어느 정도는 슬프고 어느 정도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이 마샤의 검은 옷은 사실은 니나의 하얀색 옷, 별장에 있을 때 여름의 이야기인데 하얀색과 대조적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이 두 인물은 사실 한 인물은 하얀 옷에 니나는 콘스탄틴의 사랑을 받고 있고 마샤는 콘스탄틴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우울하게 죽어가고 있는 인물인 것처럼 나오는 그런 캐릭터들이죠. 그렇게 대조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영화는 후에 얘기하겠지만 1904년의 시점, 2년 후의 시점에서 그러니까 희곡으로 얘기하자면 사막에서 시작을 해요. 사막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해서 1막으로 돌아가는데요. 사막의 현재 시점은 굉장히 어두운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가 하면 밤이죠. 그리고 겨울이에요. 1월쯤이니까 굉장히 어두운 겨울이고 밤이고 반면에 1막으로 돌아가는 그 플래시백으로 돌아가는 구조에 있는 니나의 별장, 그러니까 니나가 있는 호숫가의 별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밝은 분위기예요. 여름 별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모두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짝사랑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 작품의 키워드가 될 수 있다면요. 또 하나의 키워드는 질투예요. 질투. 가장 먼저 표면적으로 질투하는 인물은 사실 이 인물 이리나죠. 이리나는 니나를 질투하는 것처럼 나와요. 질투한다고 얘기를 하죠. 콘스탄틴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스탄틴이 자기의 연극을 상연을 하잖아요. 연극 상연을 할 때 엄마인 이리나가 인정해 주기를 바랐는데 이 엄마는 굉장히 비꼬는 듯이 비웃음을 사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콘스탄틴은 엄마는 질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니나를 질투하는 거라고. 니나의 젊음과 그리고 뭐 재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리나는요, 늙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미래는 없고 지금이
지금만 생각한다라고 더 늙은 건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의식을 합니다. 이 젊은 여성들을 의식해요. 그래서 마샤에게 자꾸만 마샤하고 비교를 하죠. 니나도 아니고. 마샤와 내가 누가 더 늙어 보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노래를 해보라니까 난 노래는 못해 라고 얘기를 했으면서도 니나를 노래를 시키려고 하니까 냉큼 자기가 노래를 하죠. 이거 되게 편집이나 어떤 구성을 통해서 굉장히 익살스럽게 약간 위트 있게 구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어떤 질투를 보여주는 그런 외적으로 질투를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한 발 더 들어가면 이 인물은 질투하고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미래가 불안한 어떤 존재. 그리고 니나가 보리스의 사랑을 차지하게 될까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질투의 내면 안에는 불안함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둘 만한 점인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대조적으로 이 이리나는 아들의 예술에 대해서 자기의 예술과 비교하는 것을 또 견딜 수 없어 하죠. 아들이 하는 예술에 대해서 그거는 너 익살국 만들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또 비웃는 듯이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사실 당대의 예술로서 이리나가 하고 있던 뭐 소극이나 아니면 전통적인 영국에서부터 소극까지 가는 이리나의 그런 예술과 굉장히 실험적인 예술. 예를 들면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요. 콘스탄틴의 그 작품은요. 예를 들면 그런 장면들 생각나시죠?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타는 냄새를 왜 만들어냈냐면 이글이글 불타는 악마의 눈을 표현하기 위해서 불을 실제로 지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험되는 예술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보는 예술, 뭐 흉내내는 예술이 아니라 체험되는 예술, 굉장히 현대적인 걸 하고 싶었던 거죠. 창조적이고 뭔가 이렇게 다른 예술을 하고 싶었다라는 것이 이 콘스탄틴의 예술에 드러나는데 이리나에게는 그게 그저 우스꽝스럽거나 아니면 허세처럼 보이는 그런 두 가지 예술의 이제 측면들이 드러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렇지만 이 극에서 정말 중요하게 드러나는 질투 혹은 대립은 실제로 콘스탄틴과 보리스에게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어요. 콘스탄틴이 사랑하는 니나를 보리스가 사랑하게 되죠. 그런데 니나든 보리스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콘스탄틴은 여러모로 봐서 보리스에게 뒤처진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리스는 마흔이 되기 전에 이미 뛰어난 명성을 얻은 극작가가 됐고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싶었던 어머니의 인정도 보리스는 이미 받았고요. 니나의 사랑까지 이제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리스도 만약에 질투하고 불안해했다면 콘스탄틴도 불안해했다면 콘스탄틴의 불안은 한 세 가지 정도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질투와 불안은. 첫 번째는 예술의 재능, 예술적인 재능, 천재적인 능력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이제 보리스하고 대조되는. 두 번째는 모성이의 어머니의 인정에 대한 어떤 애정에 대한 갈망. 이것이 이제 보리스가 차지했던 거고요. 세 번째는 니나, 애정이죠. 이 세 가지가 다 흔들리거나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보면 냉정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걸 빼앗겼다기보다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게 이 갈매기의 굉장히 중요한 숨은 전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보리스라는 존재와 이제 보리스는 그래서 엄마의 연인이면서 니나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리스와 콘스탄틴의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 이걸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면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리스는 사실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고 일찌감치 성공한 작가로 나오잖아요. 근데 보리스는 진짜 천재적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보리스는 정말 천재적인 작가일까요? 어떤 면에서요? 보리스가 글을 쓰는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리스는요, 모델이 있는 글을 썼어요. 아마 워낙 다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을 텐데요. 보리스는 삶을 모방하는 글쓰기를 썼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리스에겐 늘 소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보리스는 어땠죠? 니나를 보고 보리스가 혹하게 된 건 뭐냐면, 늙은 여인을 사귀느라고 나이든 연인을 둔 관계로 젊은 연인, 10대, 20대 여성을, 젊은 여인의 내면을 들어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니나는 너무 젊고 아름다운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뮤즈로 나타났다라는 거거든요. 당장 작품을 생각해내죠. 갈매기라는 작품도 그래요. 갈매기가 죽은 걸 보고 당장 갈매기의 호숫가에 살던 여인이, 한 젊은 여성이
외지에서 온 한 남성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이야기, 그러다 파멸에 이른다. 우연히 만난 한 남성에 의해서 파멸당한다, 파멸시킨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결국 이건 또 체홉의 이 작품 전체의 어떤 요약본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리스는 이렇게 하늘을 봐도 하늘의 아름다움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아름다움을 묘사해 놓고서 이거 내 글에 써먹어야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고뇌를 표현합니다. 니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뭘 해도 써야 된다는 강박에 늘 시달려요 라고 얘기를 해요. 글을 써야지, 써야 돼. 하나의 작품 써놓으면 다음을 또 써야지. 난 뭘 쓰지? 고민하는. 그런데 그때마다 늘 새로운 모델과 어떤 아이템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모방하는 이런 글쓰기를 했다라는 거죠. 보리스의 재능이라는 건 사실 관찰에서 나오는 재능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글을 쓰는 그런 방식이었다고 본다면, 보리스는 불안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그래서 불안할 때마다 썼어요. 써야 된다는 게 불안하니까 쓰는 거예요. 써야 된다는 생각에 작품을 써야 된다는 생각에 불안해지면 글을 썼어요. 언어로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콘스탄틴은 불안할 때 뭘 하나요? 마지막 사막 부분에 나오는, 결말 부분에 나오는데요. 콘스탄틴은 불안할 때 피아노를 칩니다. 청각이죠, 청각. 시각의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는 이 보리스의 반면에 콘스탄틴은 청각으로, 음악으로 표현을 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감각적이죠. 굉장히 공감각적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냄새가 나도록 해야겠다, 혹은 불을 배워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공감각적이고 체험되는 예술을 생각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예술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더 천재적인 발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예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둘은 서로를 질투하는 그런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서로 멸시하는 유형으로 나타난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둘을 창조한 것이 누구냐면 안톤 체홉이라는 거예요. 체홉의 예술 세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주의적인 방식으로 뭘 하고 싶어 했냐면 경험되고 체험되고, 그리고 이전에 사상과 어떤 철학이 했던 일들처럼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안톤 체홉이 단편 소설을 쓰고 극을 썼던 그런 방식이라고 본다면, 이 두 인물은 결국 체홉이라는 인물 혹은 갈매기라는 존재, 그것도 죽은 갈매기라는 존재를 통해서 만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갈매기를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텐데요. 어쨌든 두 가지 예술이 서로 대립되고 대조되는 것, 근데 이 안에 또 사랑이 엮여 있어서 서로 사랑을 갈망하게 되는 것, 그리고 경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리스 같은 경우에는 니나를 자기가 사랑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뭐 환경 때문에, 환경의 마법 때문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현장이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이 두 인물이 이런 방법으로 대립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그랬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 우리 키워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라는 건 사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다섯 캐릭터, 그리고 갈매기까지 죽음인데요. 여러분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에서 이 줄 중에 실제로 죽은 건 누구인가요? 몇인가요? 실제로 죽은 사람이 있나요? 영화에서는 없어요. 갈매기는 죽었죠. 유일하게 갈매기는 죽었어요. 갈매기는 죽었는데 희곡에서는요, 콘스탄틴은 확실히 죽어요. 근데 영화는 결말을 굉장히 모호하게 처리를 했죠. 어떻게 했냐면 그냥 빵 소리가 나고 이거는 그냥 에테리가 터진 거예요 라고 도른이 얘기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묘하게 이리나의 얼굴로 마무리를 하죠. 그리고 목소리는 니나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레이션으로. 이런 방법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원작에서는요, 콘스탄틴이 자살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권총 자살을 하고, 의사인 도린이 보리스를 불러요. 보리스를 불러서 콘스탄틴이 방금 자살했네, 빨리 이리나를 데리고 떠나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거의 마지막 대사를 삼습니다. 확실하게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음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화는 물론 원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할 수도 있지만, 묘하게 애매모호하게 죽음을 모호하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갈매기는 확실히 죽는데요. 니나는 죽나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지만 죽음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니나는 어떻게 보면 갈매기일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콘스탄틴이 갈매기를 죽이죠. 죽이면서 사실 콘스탄틴이 하는 얘기는 나도 언젠간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면서 갈매기를 총으로 쏘기도 하고요. 그 갈매기를 니나의 발 앞에 놔요. 죽은 갈매기를. 그리고 보리스는 거기서 갈매기에서 죽음을 읽어내고 여주인공의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작품 안에서 파멸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죽음이에요. 실제로 죽지는 않지만 상징적인 죽음. 소리는요, 역시 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죽기 직전이죠. 죽기 직전에 임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막 공연을 마친 이리나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보리스도 따라오죠. 소린의 죽음이 암시가 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직접 죽지는 않고요. 말씀드렸듯이 마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죽음을 이미 선언을 했어요. 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애도하는, 내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검은 옷을 입어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죽음의 이미지가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핵심 등장인물 한 명 죽죠. 죽음의 이미지가 주인공들 주변을 다 맴돌고 있죠. 그리고 끝내 진짜로 죽는 갈매기가 굉장히 비참하게 등장하죠. 비극이잖아요. 비극이에요. 그쵸? 비극인 것 같은데요. 작가 안톤 체홉은 이건 코미디라고 끝까지 우겼어요. 이건 희극이다. 코미디다. 내 작품은 희극이다. 희극으로 읽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우습죠. 웃지 못하게 우스워요. 우린 누가 봐도 이 영화 보면 되게 슬프거든요. 아마 슬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슬프더라고요. 서글프더라고요. 그런데 희극이라고 우겨요. 비극성을 갖고 있죠. 사실은 안톤 체홉의 작품이 갖고 있는 희극성이라는 것은 희극과 비극이 결합되어 있는 희비성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작품, 이때 생각나실 거예요. 앞에 이제 콘스탄틴의 연극을 보러, 이제 왼쪽 부분에 연극을 보러 가는 부분이고, 이 극을 콘스탄틴은 굉장히 진지하게 다뤘어요. 진지하게 니나의 대사를, 독백을 굉장히 진지하게 다뤘는데도 불구하고, 막 세계의 소멸, 막 이런 얘기들 하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는 비웃잖아요. 웃어요. 그리고 이거 익살곡 아니었어? 웃으라고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난 웃어준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극과 희극이 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런 작품이라는 면에서 체홉이 마치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알레고리처럼 이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 비극과 희극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비극에 대해서, 희극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비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비극은요, 그러니까 그리스 비극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 비극은 운명의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근데 보통 이 개인이란 영웅적인 개인이죠. 오이디푸스 정도는 돼야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한 운명적인 어떤 운명 앞에 있는 영웅적인 개인이 운명에 의해서 비극을 맞게 되는, 뭘 어떻게 해도 운명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비극의 주인공들의 삶이었다는 거죠. 어쨌든 거대한 운명에 맞서는 영웅적인 인물이 비극에 다뤄지는 경우라면, 현대의 비극은 약간 다른데요. 예를 들면 세일즈맨의 죽음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현대의 비극은 그냥 일상적인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못해서거나 이 사람이 특별히 악해서거나 저주에 의해서거나 아니면은 운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구조 때문에, 현대 사회의 구조 때문에 비극성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인물 이 갖고 있는 비극성, 이게 이제 현대의 비극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자면요, 그러면 안톤 체홉의 작품은 비극인가? 를 생각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거는 거대한 사회 문제도 아니고요. 갈매기가 왜 죽나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갈매기가 왜 죽어요?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은 거예요. 괜히. 충동적으로. 그죠? 충동적으로 총으로 쏜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데 차마 못 죽고 나도 언젠간 이렇게 죽을 거야 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협박인 것도 같아요. 너 자꾸 그러면 나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협박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찌 보면 그냥 이유 없이 죽어간 미물 같은 느낌? 애매하게 당한 것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거대한 사회악이나 구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개인도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충동적이고 누군가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는, 하찮은 것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보이스는 나중에 갈매기의 죽음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갈매기? 그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원작에서는 그렇고요. 영화에서는 그 부분을 생략했는데 이처럼 희극성과 비극성이라는 것이 체홉 안에서는 굉장히 맞물려 있는 개념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현대적인 의미의 희극과 비극의 개념 훨씬 더
현대의 비극에서도 비극과도 또 다른 결의 그런 느낌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비극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니나가 마지막에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의미의 비극은 아니고, 그러면 마치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처럼 서로 어긋난 사랑 때문에 엎치락뒤치락하고 사람들이 갈등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희극적인가? 그러니까 비극도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웃기잖아요. 좀 우스꽝스러움인가? 그럼 이런 방법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개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체홉의 작품은 그렇게 희극성을 담고 있다. 희비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인간 군상을 관찰하는 데서 나온 희극이다, 희극성이다 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약간 거기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체홉의 이 작품이 희극일 수 있다면 니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니나. 희극이라면 사실은 코미디 이론에서는요, 희극성과 웃음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희극이지만 웃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결말의 해피엔딩으로 봤을 때, 해피엔딩의 희극성이라고 봤을 때 결말이 비극적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또 웃기지는 않은 희극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코미디 이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희극성의 한 부분인데요. 그런 지점이죠. 니나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니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난 알아요, 콘스탄틴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일은 모두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글을 쓰건 내가 무대에서 연극을 하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명예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견뎌내는 능력이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견디는 법을 배우고 또 신념을 잃지 말아야 해요. 난 믿어요. 그래서 난 그렇게 외롭지는 않아요. 나의 사명을 생각할 때면 난 삶이 두렵지 않아요. 라고 니나는 콘스탄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언제 하는 얘기냐면 나중에 공연을 마치고, 영화에서는요, 공연을 마치고 이리나가 별장으로 오잖아요. 소린이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오잖아요. 이때 마침 니나도 공연 때문에 이 마을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콘스탄틴도 알고 있어요. 콘스탄틴은 니나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거든요. 사실은 어떤 곳에 따라가서 계속 만나달라고 애걸하기도 하고 했지만 니나가 거절했죠. 그런데 이때는 니나가 콘스탄틴을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명예가 아니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니나는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연기를 시작하겠다고 모스크바에 가서 연기를 해야지라고 얘기를 할 때도, 대도시로 가야지라고 얘기를 할 때도 그래서 보리스를 따라간 거예요. 그럼 보리스와 상관없이 가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연기를 하겠다라고, 보리스 같은 명성을 얻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었는데 니나는 연기를 시작한 이후로 실제로 좌절을 하죠. 자신의 재능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 보리스의 사랑도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기가 죽죠. 보리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죽고 그러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보리스도 다시 이리나에게 가버리고, 원래의 연인에게 가버리고, 그래서 좌절과 절망을 겪는데요. 이리나와 보리스가 이 여름별장 왔을 때 니나가 이곳에 와서 보리스와 이리나의 어떤 소리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확실하게 알게 돼요. 아, 보리스는 나를 완전히 떠났구나. 그리고 더 절망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또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콘스탄틴이 아직도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연기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보리스가 이미 자기를 떠났던 것도 알고 있고 보리스와 사이에서 아이도 죽었고, 이 니나에게 남은 선택은 뭘까요? 니나에게 남은 선택은 어쩌면 가장 안정적인 선택은 콘스탄틴 곁에 남는 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니나는 남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삼류 배우의 유랑의 길로 떠나요. 그리고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명예를 추구해서 자신의 재능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걸 품고 떠났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삼류 배우의 길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번엔 진짜 삼류 배우의 길을 인정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죠. 스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면에서 이 작품에서 니나는 유일하게 성장하는 인물입니다. 유일하게 죽지 않는 인물이에요. 혹은 내면적으로 죽음을 경험하거나 절망을 경험했지만 다시 어떻게 보면 살아나는 인물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갈매기라는 이 희곡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은 바로 이 영화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는 작품인데요.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는 이 영화는 난니 모레티가 2011년에 만든 영화인데요. 이탈리아의 이제 코미디 잘 만드는 배우인 난니 모레티는 블랙 코미디는 잘 만드는데
이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는 이 작품을 갈매기라는 희곡과 묘하게 겹쳐놨어요. 사실 잘 드러나진 않지만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는 무슨 영화냐면요. 교황이 교황으로 선출이 되거든요. 콘클라베에서 교황으로 선출이 돼요. 이전 교황이 갑자기 사망을 해서 선출이 됐는데 교황이 바티칸을 탈출을 해요. 나 못하겠다고. 근데 원래 이제 그냥 탈출한 건 아니고 사실 정신분석을 받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패닉 상태, 공황장애 상태가 와서 이제 이것을 치료받으려고 정신분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몰래 떼보낸 건데요. 나가서 돌아오지 않아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교황이 교황 못하겠다고 도망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매기를 연기하는 극단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알게 되고 정신분석 상담을 하면서 이제 교황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원래 배우가 되고 싶어 했대요. 니나도 배우가 되고 싶어 했죠. 근데 어쨌든 배우가 되고 싶어 했던 교황이에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배우가 왜 못 됐냐면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입시에 실패해서 배우가 못 된 교황이에요. 근데 이 교황이 뭐 어쩌다가 사제가 됐겠죠. 사제가 되고 추기경이 되고 교황으로까지 선출을 했는데 갑자기 공황 상태에 온 거예요. 나 못하겠다는 거죠. 근데 묘하게 이 영화는 교황이라는 이 엄청난 직함과 교황은 사실 바티칸 왕국의 황제에 가까운 그리고 한 가톨릭이라는 한 세계의 수장이잖아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이 인물을 배우로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 배역으로. 이 배역 나 못하겠다고 나가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냐면 교황이 바티칸을 떠났잖아요. 떠나고 나서 바티칸이 교황이 공석이니까 한 명을 세워요. 근데 가짜 교황을 세우는데 이 사람은 이제 교황 역할을 하는 가짜 교황인 거죠. 다시 말하면 배우가 되고 싶어 했던 교황은 바티칸을 떠나 있고요. 도망 왔고요. 바티칸을 지키고 있는 거는 가짜 배우, 가짜 교황인 배우예요. 그리고 이 교황이 만나는 것은 자기가 대사까지 다 외고 있는 갈매기라는 연극의 극단이에요. 극단.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교황이 잡혀가는 것도요. 교황을 추적하는 그 추적단에서 잡혀가는데 잡혀가는 것도 갈매기가 공연되고 있는 극장이에요. 거기서 잡혀요. 그런데 이때 이 대사가 나옵니다. 이런 대사. 무대에서건 연극을 하건 뭘 하건 명예가 아니고 견뎌내는 능력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견디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매기의 니나와 교황이라는 역할을 하기를 거부했던 이 교황 배우와 진짜 배우여서 교황 역할을 하는 가짜 교황과 굉장히 미묘하게 중첩되어 있는 이야기의 구조가 이 우리에게 교황이 있다라는 영화에 나타나는데요. 갈매기라는 작품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봐도 굉장히 재미있는 블랙 코미디예요. 설정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교황이 도망갔다니.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두 교황이라는 영화 이전에 이미 교황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던 감독이 난니 모레티였어요. 그래서 작가가 사실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희극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렇게. 니나를 통해서 그렇게 했던 것. 그럼 영화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희극으로 만들었을까? 혹은 영화는 어떻게 봤을까? 굉장히 이제 저는 흥미롭게 봤던 부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체홉이 반야 아저씨라는 이제 작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야 아저씨, 우린 살아야 해요. 길고도 긴 낮과 밤들을 끝까지 살아가요. 운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련을 꾹 참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 남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기로 해요. 그러면 하느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테죠. 그날이 오면 사랑하는 아저씨, 우리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게 될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겪었던 우리의 슬픔을 돌아보며 따스한 미소를 짓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린 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믿어요.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그곳에서 우린 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대사 반복됩니다. 우린 쉴 수 있어요. 안식을 바라는. 사실 이게 반야 아저씨에서 이제 소냐라는 역할을 하는 배우가 하는 대사인데요. 소냐는 반야 아저씨의 조카예요. 반야 아저씨는 외삼촌이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막 어떤 상황을 겪은 상황이냐면요. 반야 아저씨는 자기가 좋아하는 엘레나라는 여성에게 채였고요. 그래서 막 총을 들고 다니면서 죽이네 죽네 막 이렇게 한바탕 난리법석을 피우고 미쳤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잠시 진정이 되어 겨우 진정하고 있는 상태예요. 소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의사한테 또 버림을 받았어요. 떠나요. 둘 다 시련을 경험한 이 삼촌과 조카가 둘이 서로를 위로하는 말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고 꼭 참아요. 견뎌요. 사실 니나가 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리고 말년에 체홉이 하는 말입니다. 안톤 체홉이 말년에 자신의 삶을 견뎌내면서 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말년의 4대 희곡 안에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되거나 진화하거나
확장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 안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이야기라는 면에서도 희극성을 담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영화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사실 한 가지를 생략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는 대목인데요. 이 영화 원작에는요,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갈매기가 박제가 됐거든요. 박제된 갈매기를 별장 관리인이 있죠. 관리인이 보리스에게 가지고 와요. 보리스가 그 이리나하고 같이 왔잖아요. 아픈 소린을 위해서 왔는데 그 밤에 보리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박제, 갈매기 박제요. 이렇게 하면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데요? 보리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고. 갈매기 박제요. 이거 박제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보리스는 기억을 못해요.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생각 안 나는데요?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니나가 잊혀진 거죠. 니나는 이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갈매기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여름에 이 추억은 이 보리스에게 그냥 일탈이었던 거죠. 잠시의 일탈. 그리고 지금은 다시 옛 연인에게서 안정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박제된 갈매기의 존재를 영화는 없앴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없앴을까? 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영화는 이 작품에 조금의 희망을 더 남기고 싶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조금의 희망, 약간의 낙관적인, 어떻게 보면 해피엔딩이기도 하고 비극성이죠. 박제된 갈매기가 잊혀진 존재가 됐다라는 건 죽은 것도 서럽고 억울하고, 그런데 심지어 박제돼서 있다가 잊혀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더 슬픈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봤어요. 박제가 의미하는 바는 사실은 불멸을 뜻하는 거거든요. 불멸을 소망하는 거예요. 사실 거의 모든 예술이 그렇죠. 예술이 동굴벽화에서 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보면 미이라 콤플렉스로 예술을 설명하잖아요. 예술의 존재 혹은 예술의 근원을 미이라 콤플렉스로 설명하는데 죽음을 거부하거나 불멸을 추구하는 데서 이 예술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미학에서 한 관점인데 그렇게 보면 이 박제라는 것은요. 죽었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것 혹은 죽음을 보존하는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은 아니지만 어쨌든 존재를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또 소유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소유되는 존재. 그리고 보리스가 그랬던 것처럼 쉽게 잊혀질 수도 있겠죠. 만들 때야 기억하겠다고 만들었겠지만 사실은 쉽게 잊혀지고 소유될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영화는 니나라는 존재 혹은 갈매기라는 어떤 안타깝게 충동적으로 살해된 어떤 이 존재를 소유되거나 쉽게 소유되거나 잊혀지는 존재로 망각되는 존재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잊혀지지 않는 불멸의 예술을 다루는 그런 영화이면서 동시에 망각을 거부하는 이런 희극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영화는 말씀드렸듯이 1904년에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도 1904년에 시작을 하죠. 근데요, 이 작품이 사실 처음 상영됐던 것은 말씀드렸듯이 1896년이고요. 스타니슬라프스키에 의해서 재현이 되어서 처음으로 각광을 받았던 것은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1898년이에요. 1904년은 어떤 해냐면 안톤 체홉이 사망한 해예요. 그리고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이때 공연됐던 것은 갈매기나 아니면 이리나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벚꽃동산이에요. 마지막 작품. 그리고 그때가 말씀드렸듯이 1월 17일 안톤 체홉의 생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때 굉장히 병들어 있는 상황에서 말년이니까요. 1월에 이 공연이 있고 7월에 사망을 하거든요. 안톤 체홉이. 그러니까 굉장히 병들어서 몸이 힘든 상황에서 게다가 폐병이니까요. 병세가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극적이면서도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을 수 있겠죠. 거의 마지막에 공연 장면을 볼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이때 이 공연을 끝으로 해서 콘스탄틴이 사망한 것으로 설정을 했다라는 거, 이 시점을 잡았다는 것은 사실 안톤 체호프의 죽음과 혹은 삶과 콘스탄틴의 삶을 연결시키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어쩌면 갈매기가 공연이 됐다면 혹은 어떤 공연이었는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였겠죠. 살아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체홉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 콘스탄틴의 죽음과 작가의 죽음을 연결시킨 그 해라고 의미 있게 설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제가 사라짐으로 해서 이제 갈매기는 사실 이제 죽은 것으로 끝났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니나라는 존재는 다시 콘스탄틴 옆에 안주하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알고 떠났다라는 점에서 이들 중에 가장 안정적인 어떤 결말을 맞게 되는, 슬프지만 굉장히 비극적이지만 안정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혹은 성장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신혜 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혹시 보고 계시죠? 들어와 계신가요? 사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부분, 이 대사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질문해 주셨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기억에 오래 남는다라고 영어로 적어주셔서 저도 영어로 한번 옮겨봤어요. 그러나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되죠. 모든 생명, 모든 생명, 모든 생명은 애절한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 버렸네. 이미 수천 세기가 흐르기 전부터 지구상엔 그 어떤 생명체도 나지 않았건만 부질없이 가엾은 저 달빛만이 빛나고 있구나라고. 달빛 외에 나머지는 다 소멸했다는 거거든요. 모두 소멸한 세상을 이야기했던 것이 콘스탄틴의 피곡의 어떤 독백 내용이었어요. 니나가 했던 거. 사실 이거는 영화가 이 부분을 다시 뒤로 가지고 온 거거든요. 원래는 콘스탄틴이 어머니 앞에서 인정받기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니나를 열심히 연습해서, 니나는 이 연극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도 잘 이해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유일하게 마샤만 이해를 하고 눈물을 흘렸어요. 생각나시죠? 마샤는 너무 감동을 하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연극을 보고 싶어 해요. 마샤는요, 죽음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죠. 스스로 죽음을 선언한 사람이었죠. 너무 공감이 되었던 거예요, 마샤는 이 소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얘기를 사실은 엄격하게 보면 마지막에는요, 갈매기에 박제는 등장하지 않지만 콘스탄틴의 죽음에 대해서 영화는 명시하지는 않지만, 이 대목을 다시 언급을 함으로 해서, 그리고 원작에는 없지만 니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얼굴은 이리나가 보여지는데요, 목소리는 니나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설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콘스탄틴의 죽음을 이런 식으로 암시적으로 보여주면서, 앞부터 콘스탄틴이 본인이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자살할 거다 얘기하고 극에서도 소멸을 얘기했던 것을 뒷부분에 다시 보여주면서 콘스탄틴의 작품이 완결된 것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러온 그런 부분이면서요, 궁극적으로는 소멸을 얘기하고 굉장히 절망적으로 끝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디나는 굉장히 미심쩍어 하면서도 아닐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애매모호하게 얼굴을 보여주잖아요.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이런 장면들인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끝나는 이 부분에 두 가지가 아이러니컬하게 겹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소멸에 대한 이 콘스탄틴의 열망과 소멸에 대한 이 극이 완성되어 있는 부분을 하나를 볼 수 있다면, 영화 자체는 이걸 소멸로 끝내고 싶지 않아서 불멸의 예술을 오히려 이야기하는 것으로 니나의 목소리를 부여를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영화가 이 점은 굉장히 독창적으로 독특하게 이 부분을 해석해냈다고 생각해요. 단지 그냥 이 영화는 사실 이 부분이 왜 이런 의미가 더 깊이 생각하게 됐냐면, 다른 부분들은 굉장히 원작에 충실하거든요. 대사 하나하나까지, 설정까지도. 그래서 시각적으로 그걸 효과적으로 영화적으로 재현한 것 못지않게 대사나 상황 자체, 그리고 인물들 캐릭터를 살리는 것은 굉장히 원작에 가깝게 잘 구현해낸 작품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새롭게 해석해낸 것은 약간 더 나아가서 안톤 체홉의 어떤 작품을 긍정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우선 갈매기가 뭐냐는 거거든요. 갈매기. 그래서 갈매기는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갈매기는 뭐였을까요? 사실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갈매기는 니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니나도 실제로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스탄틴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나는 갈매기였어요. 아니야, 난 배우예요. 아니야, 난 갈매기예요. 아니야, 배우예요. 난 갈매기예요. 아니야, 갈매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니나는 갈매기이기도 하고 갈매기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죠? 이런 애매모호한 정체성에 있을 때, 사실 그렇지만 단편적으로는 어떤 그 피해를 입은 파멸되는 존재로서의 갈매기로서의 성격은 분명히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니나가 갈매기이기도 하고 갈매기이기도 아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콘스탄틴에게 그럼 니나는 뭐였을까? 혹은 갈매기는 뭐였을까? 니나는 사랑이었겠죠. 갈매기는 뭐였을까? 굉장히 우발적으로 죽인 존재였거든요. 우발적으로 죽인 존재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갈매기가 니나라고 생각하면 사실 콘스탄틴과 보리스는 별로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콘스탄틴은 보리스와 비슷하게 갈매기를 취급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갈매기는 말씀드렸듯이 우발적으로 죽인 존재 혹은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존재로서 혹은 자신을 이입시킨 거죠. 나도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미리 보여주는 것. 어떻게 보면 니나에게는 협박하는 것, 협박하는 어떤 대상물이 될 수도 있고요.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예요. 보리스에게 갈매기는 뭐였을까요? 보리스에게 갈매기는 영감을 주는 존재였죠. 보자마자 생각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죽은 갈매기죠. 죽은 갈매기. 영감을 주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호숫가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젊은 여인이 있었는데 외지의 소유는 한 남자에 의해서 파멸당한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티브가 된 존재가 됐던 거예요. 영감이고 뮤즈였죠. 갈매기는. 그렇지만 한때는 사랑인 줄로 착각했던 존재였던 거예요. 굉장히 강렬하게 원했던. 그래서 박제를 시켜서라도 자기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갈매기를 보면서 이 보리스가 처음 했던 말이 뭐였는지 생각나세요? 이게 뭐지? 라고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름답군요. 그래요. 갈매기예요. 콘스탄틴이 방금 죽였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름답군요. 죽은 갈매기에게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보리스였어요. 그죠? 예술의 어떤 매개를 발견해내는 것. 아름다움과 추후의 구분이 있다면 사실 아름다움을 발견한 보리스였고 갈매기는 아름다움의 대상이었고 예술의 어떤 영감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한때는 이리나에게 자기 처음으로 이런 경험했다고 자기는 니나에게 가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스스로도 이건 사랑이라고 믿었던 당시에 열정적으로 생각했던 어떤 거였죠. 그렇지만 결국은 일탈이었던 걸로 판명이 났고 그리고 또요. 버려져도 상관없는 거였고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었고 이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죠. 보리스에게 갈매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한편으로요. 갈매기라는 것 혹은 죽은 갈매기라는 것 안에서 콘스탄틴과 보리스가 만나요. 콘스탄틴의 예술과 보리스의 예술이 만나는 걸 경험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리스에게 이 갈매기는 어떻게 보면 알리바이 같은 거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보리스는 늘 천재적이었지만 보리스는 늘 글 쓰는데 어떤 대상을 필요로 했잖아요. 모방하는 대상이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갈매기를 보고 영감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갈매기를 영감을 떠올린 이 이야기는 뭐가 됐나요? 전체 이야기가 됐어요. 체오비스니 갈매기 전체 이야기가 됐죠. 그런데 보리스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갈매기 죽인 게 자기인가요? 아니죠. 나는 죽은 갈매기를 보고 그걸 떠올렸을 뿐이야. 내가 죽인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죽인 건 누군가요? 콘스탄틴이에요. 우발적으로 죽인 건 콘스탄틴이죠. 그리고 우발적으로 죽은 갈매기를 자신의 작품에 이용한 건 보리스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냉정하게 파악하면 콘스탄틴과 보리스의 예술은 죽은 갈매기 안에서 만나는 거죠. 다르게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만나는 것, 아까 제가 사실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어떻게든 인간의 본질과 뭐 이런 것들을 철학과 형상에 대한 이상 이런 것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체호프의 작품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체호프의 작품이 사실 갈매기 혹은 콘스탄틴과 보리스의 이 예술관이 만나는 지점에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소멸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멸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 예술의 두 가지 굉장히 다른 것 같은 체험되는 예술 혹은 관찰되고 말해지는 예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드러나는 지점인데요. 두 예술이 그래서 충돌하고 교초하는 어느 지점이 바로 이 갈매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그러면 다시 우리가 현대의 비극 혹은 체호프의 작품에서 비극성과 현대성 혹은 비극성과 희극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콘스탄틴의 이 작품 못지않게 이 갈매기에 대해서 이제 갈매기의 이 희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체호프의 다른 작품들 한번 얘기를 바냐 아저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제 대목들을 제가 여기 쓰지는 않았는데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두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비극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바냐 아저씨에서 바냐가 사랑하는 인물의 엘레나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은 악인이나 화재 때문에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증오, 적대감 혹은 하찮은 일 때문에 파멸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비극이 어디서 오냐면 증오나 적대감이나 하찮은 일, 그러니까 재앙이나 엄청난 전쟁이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분노, 뭐 상처, 뭐 개인에 대한 어떤 미움 이런 것들 때문에 파멸할 수 있다. 분열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현대적인 대목이면서도 현대의 비극을 설명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운명이나 거대한 사회 구조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거기까지 나가기 이전에 이미 개인의 어떤 이런 질투, 예를 들자면 질투나 아니면 우발적인 충동 이런 것들이 찾아낸 그런 비극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점에서 콘스탄틴이 갖고 있었던 혹은 보리스가 갖고 있었던 어떤 예술에 대한 생각 혹은 그것이 갖고 있는 비극성, 체홉이 말하는 비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희극성에 대해서도 이 바냐 아저씨에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소녀가 이제 그 아스트로프라는 소녀가 사랑하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냐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해요. 웃기는 소리 말게. 자넨 미친 게 아니라 그저 우스꽝스러운 바보일 뿐이야. 난 바보는 지각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왔지. 그런데 그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이더라고. 그러니 자넨 아주 정상적인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냐 아저씨가 사랑에 절망하고 나서 총을 들고 다 죽이겠다고 막 그 상대를 죽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쏘겠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기도 자살할 것처럼 이제 얘기를 사람들 미쳤다고 말했거든요. 나 진짜 미쳤나 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있는 우스꽝스러움, 그게 바로 희극성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안톤 체홉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런 종류의 희극과 이런 종류의 비극이 아니었을까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리 되게 우울해한다고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은 어디서 왔는가? 지금 우리가 만약에 비극적이라면 이건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인가? 코로나는 정말 예를 들면 절망적인 재앙이고 절대적인 비극인가? 사실은 그것이 유발하는 것보다 그것이 코로나가 갖고 있는 생명을 위협하는 어떤 비극성 혹은 존재의 위험성이라는 것보다 치사율, 예를 들면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것보다 더 우리를 우울하고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분노이고 갈등이고 그런 거죠. 사실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지리하게 지나오는 이 시간들에 대한 어떤 우울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체홉이 관찰했던 그 비극성, 그리고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착하고 너무나 따뜻한 우리의 이웃 안에 있는 우스꽝스러움, 그런데 차마 그것을 비웃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화만 낼 수도 없는 종류의 어떤 애매모호함,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 안에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그것도 집단적인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는 갈매기의 이런 희비극성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갈매기의 분신들이에요. 갈매기의 분신들. 우리가 니나는 갈매기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상의 어떤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면, 사실 갈매기의 분신들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술의 여러 측면들이기도 하고 안톤 체홉이라는 이 작가의 분신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순서대로, 여러분 보시는 순서대로 어떤 인물들이냐면요. 이리나, 니나, 보리스, 마샤, 그리고 돌은 의사죠. 메드베덴코, 그리고 콘스탄틴, 소린이라는 인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다 주요 인물들이에요. 여기에 이제 폴리나라는 인물이 좀 빠졌어요, 지금. 마샤의 엄마죠. 도른을 좋아하는. 어쨌든 이 인물들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죠. 분신들인데 어떤 인물들인가? 이리나는 어떤 인물인가요? 퇴물이 되어가는 것이 두려운 불안한 어떤 나이든 여배우죠. 여배우인데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은데도 충분히 누리지 못하죠. 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전노처럼, 그래서 아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불안해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은 척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충분한 재상을 지녔지만 누리지 못하고 아름답고 명예를 지녔지만 불안해하는 인물. 니나는 어떤 인물인가요? 꿈을 쫓아서 혹은 사랑을 쫓아서 사랑이라고 믿고 자기가 속한 곳을 떠났지만 결국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뭐 나중에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을 찾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이죠. 버려졌어요. 잊혀지고 버려진 인물입니다. 세 번째로 보리스는 어떤 인물인가요?
재능과 명성을 모두 가졌지만 계속해서 써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충분히 이 세계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강박적으로 계속해서 쓰고 불안해하는 그런 인물이죠. 이 인물도 그래요. 마샤는요, 이미 상징적인 죽음을, 본인에게 죽음을 선언한 인물이에요. 보드카와 쿠담배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도르는 어떤 인물인가요?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그리고 수많은 여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만 어느 한 곳에 아직도 정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메드베덴코는요, 사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요. 학교 선생이잖아요. 그렇지만 월급이 형편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고 그리고 늘 계산을 해요. 쪼들려 산다고 생각하죠. 실제로는 그렇게 쪼들리지 않았을 수 있지만 쪼들려 산다고 생각하고 이건 얼마인가요? 라고 작품에서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다뤄지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체호프가 글을 쓰면서 고귀하게 사상과 철학을 얘기하기 이전에 먹고 살아야 했던, 그리고 늘 원고료를 계산해야 됐고 그랬던 그런 삶과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물에게조차도 사실 애정을 거두진 않죠. 우스꽝스럽지만 천박하거나 악한 인물로 다루지는 않아요. 굉장히 순박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콘스탄틴은 말할 것도 없겠죠.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고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럼 나중에는 이제 결국 등단도 하고 재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렇지만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분나고 결국은 스스로를 파멸하는 인물이죠. 갈매기를 쏘듯이 결국은 자기를 쏘는 인물이잖아요.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도 믿지를 못했죠. 첫사랑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어머니의 애정도 빼앗겼고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 소리는요, 평생 동안 공무원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어요. 28년 동안 공무원으로 고위직까지 올랐지만, 그리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나는 끝까지 결혼하지 못했어. 나는 작가가 되지 못했어. 나는 도시에 살고 싶었는데 못했어.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인물이에요. 도시에 갈 수도 있었을 법도 한데 안 가죠. 못 가요. 그러면서 그곳에 호숫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는 아까 폴리나라고 말씀드렸는데, 폴리나는 의사를 사랑하지만 의사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하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타적인 관계를 요구하지 못해요. 차마. 당신은 모든 여성이 좋아하니까요. 포기할 수 없겠죠. 라고 얘기하는 절망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않는 남편 옆에 살고 있고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랑 살고 있는 딸을 너무 불쌍해하죠. 그러면서 내 딸 사랑해달라고 콘스탄틴에게 오히려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됐어요. 어떤 인물도 사실 체홉은 하찮게 다루지 않아요. 단 한 사람도 하찮게 다루지 않고 모두에게 설득력을 부여합니다. 이전의 작품들이, 이전의 극작들이 스타 중심으로, 이름난 스타 중심으로 그 인물의 영웅성이나 어떤 그 인물의 사건을 중심으로 절정으로 몰고 가는 그런 이야기 구조에 비해서 굉장히 넓게 펼쳐져 있고, 모든 인물들에게 이입될 만한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 갈매기의 특징들이기도 하고요. 이 인물들 안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하게 체홉의 자신의 모습들이, 의사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의 모습들이 묻어져 나가는 것이 사실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고, 거의 모든 안톤 체홉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가장 이입이 되시나요? 누가 자기의 분신처럼, 혹은 누구가 가장 설득력 있게 느껴지시나요? 본인에게. 본인은 어떤 인물에게 가장 공감하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다시 이 작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안톤 체홉의 이 작품은요, 1896년에 쓰였기 때문에 115년 전 작품이잖아요. 115년 전 작품이. 그런데 여기에서 니나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내가 있을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 이상하게 위로가 되죠. 위로가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위로가 돼요. 왜 위로가 되면 안 되나요? 안톤 체홉의 이 시기는요, 세기 말이었고요. 19세기 말, 세기 말이었고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은 후에 1년 뒤에 혁명이 일어나고요. 사회가 뒤집히잖아요. 사회가 뒤집히고요. 콜레라가 만연했던 시기였고요. 또요, 여러 가지로 사회가 불안해 있던 시기였어요. 지위도 불안하고 이런 식의 뭔가 꿈틀꿈틀 막 변화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안톤 체홉의 삶은 질병으로 인해서 여러 해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삶이고, 사할린에서 이 체홉이 경험했던 것은 죄수들이 죄수가 될 수밖에 없었던, 범죄자들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어떤 비참한 생을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굉장히 담담하게 기술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19세기, 20세기 초반, 19세기에 쓰인 이 글이 21세기인 지금의 위로가 된다는 건 사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체홉이 했던 이런 말들에 완전히 동의하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동의하지 않아요. 체홉이 어떻게 생각해? 체홉은 굉장히 진보를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견디면 알아줄 것이야. 신이 알아줄 거야. 견디고 그동안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면 돼. 라는 것이 사실 말년에 체홉이 쓴 네 작품들에 비슷하게 드러나는 희망 아닌 희망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진보를 믿었고 그렇게 혁명은 일어났고 사회는 잠시 진보하는 것처럼 보였죠. 오늘날은 이건 사실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진보를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완벽하게 이것이 동의하기도 힘들고요. 예술이 그래야 된다라고, 그렇게 위로를 줘야 된다라고 믿기도 어렵고 사실 동의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술이 그런 종류의 격려와 위로를 해야 된다고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뭐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갈매기와 체홉의 작품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이상한 위로는요. 위로와 격려 이런 거는 정말 삶의 어떤 순간에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는 그냥 견디는 것밖에 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사의 어떤 순간에는 정말 모두가 견뎌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돼요. 굉장히 비극적이죠. 비극적인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체홉이 비극 안에서 희극을 얘기했던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 다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니나가 생각했던 것처럼 명예로울 수 없을지는 몰라도 혹은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은 견뎌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긴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술이 계속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갈매기와 안톤 체홉의 희곡과 다른 단편들이 그런 의미로 새롭게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는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완벽하긴 아니지만 대충 한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저랑 다르게 읽으셨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뭐 그런 얘기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가 제일 공감이 돼요? 이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질문하실 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제가 성의껏 할 수 있는 한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올려주시면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읽어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마샤 캐릭터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우울한 캐릭터이면서도 사실은 그야말로 견뎌냈던 사람의 대표적인 유형이 아니었을까요? 오랫동안 지켜봤잖아요. 콘스탄틴이 니나를 좋아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 전부터 지켜봤던 사람이고 견뎌냈지만 또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 같고요.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저는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울함을 죽음으로까지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사실 마샤가 막 딱히 부족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네, 나름대로 마샤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안주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캐릭터의 전형이면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사실은 만족할 수 있는 부분과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골고루 갖고 있는데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유일하게 이리나만 빼고요. 이리나는 늘 다른 건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마샤도 그 안에 이렇게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저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주인공처럼 그런 인물들의 욕망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이지만 주변인으로서 갖고 있는 그 동등한 욕망과 어떤 캐릭터로서의 특징을 살려내고 있다는 생생하게 살려내고 있다는 것, 이게 체홉이 굉장히 잘한 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특별하기보다는 주인공과 동등하게 그런 결핍과 욕망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립이나 어떤 이런 거라기보다는 새로운 예술의 출현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고전적인 것에 반하는, 근데 이건 예술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사상적으로 나타나던 그런 현상들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920년대가 되면 이제 표현주의가 굉장히 또 대두가 되잖아요. 19세기에 러시아에는 사실주의가 뭐 일리아 레핀이나 이런 사실주의적인 회화나 극사실적인 어떤 것, 그다음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제 대두가 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주의나 어떤 극도로 자유로운, 그렇지만 진리나 진실에 대한 어떤 뭐 리얼리즘,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을 추구하는 다른 방법으로서 굉장히 역동적인 방법, 뭐 때로는 추상적으로 가기 실정까지도 그런 예술들이 출몰하고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세기 말에 20세기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요. 그게 체홉을 새로운 어떤 예술의 길로 열었다. 문학과 예술의 어떤 문제를 보게 하는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는 지점이에요. 저는 네,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작품 속에 다양하게 자신의 삶과 어떤 태도와 그리고 패기, 예를 들면 천하의 톨스토이도 당신 아니에요, 나는 그거 싫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패기, 뭐 이런 거 소신 있게,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분신 같은 캐릭터들을 또 뭐 담아놓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거 굉장히 전 작품을 즐겼던 작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로 즐기는 작업을 했구나.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내려고 애를 썼구나라는 것들이 참 좋았고요. 저도 조금 더 깊이 체육의 삶에 대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의 들어주신 여러분들 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끝까지 견디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